그 2020년 한국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 워크샵 9번째 워크샵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공중보건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워크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9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줌 접속을 통해서 지금 각지에서 모여주신 패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최은찬이고 제가 이제 사회를 맡고 이 세션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 인터넷 프로젝트 펠로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에서 계속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희진 교수님부터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진 교수님 하시고 그 다음에 최세우, 최수정, 유아린 박사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희진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저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역학건강증진학과의 건강증진 보건교육 전공 교수를 하고 있고요. 건강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감염병 역학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지금 보건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보건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여기 최재우 사장님, 최재우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앱 개발자시고 기술자십니다. 기술계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고 작은 이제 회사들한테 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어드 섹터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다음 바로 이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 과정에 있고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해양 케이블과 그다음에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 쪽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연구 안에서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 쪽을 지금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독일 코로나 앱의 그 사용 실태와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우아린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린입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이 조직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학의 입장에서 이제 정부가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얘기를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김은수 박사님 이제 곧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근데 조금 이제 여기 뭐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은 여기 들으시는 다른 오디언스들께서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키워드를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진행 신선은 이제 발제 슬라이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이 관련된 이슈가 무엇이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토론 주제 9가지를 시작할 텐데 그 항목별 1, 2, 3, 4, 5, 6, 7, 8, 9개까지가 있는데 1번, 2번에 관련해서는 최수정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PPT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수정 박사님이 1번에 해당되는 토론 주제가 나왔을 때 그 PPT를 설명하시면서 본인이 준비하셨던 토론문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고 그럼 지금부터 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워크숍을 제안했던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래 지속될 것 같아서 공중보건의 굉장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의 시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뭐 마스크 쓰기 캠페인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IT 기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도로 정교한 IT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접촉자라든지 감염자의 신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남기는 다른 관련된 정보들을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한 이런 서베일런스가 가능한 시기가 됐습니다. 문자 봐주시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고 그 마음만 먹는다면은 통신사들이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다 뭐 외신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코비드-19 추적 앱은 뭐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앱을 설치하라고 권유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냥 뭐 CCTV라든지 뭐 핸드폰 GPS 추적을 통해서 이걸 감염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K-방역이라고 내세우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유럽의 방식처럼 그냥 자발적 협력에 맡겨서 끝까지 자발성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 앱에서 블루투스 아이디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서 서로 뭐 알려주고 경고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외신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방식들을 굉장히 뭐 중국과 같은 전근대적 방식이라고 이제 약간 폄하하는 식으로 K 방역을 물어보지만 한편으로는 폄하하는 식의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프랙티스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공중보건 그 방역 예방 목적도 달성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이 양립 가치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비교법적 관점, 그 프랙티스의 관점에서 좀 더 외국 사례도 좀 살펴봤는데 그렇게 해서 해외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프랙티스를 좀 더 수정해 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저널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은 처음에 1월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핸드폰을 추적하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희생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기사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코비드-19 트래킹 컨택트 트레이싱 앱이 과연 효과적인가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프라이버시 묻지는 않고 이게 효과성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달라졌던 거고요. 그 네이처에서 이제 분석한 이제 세 가지 접근 방식은 뭐냐면은 한국, 그 중국, 그 대만, 이스라엘, 그리고 싱가포르도 여기 사실 있습니다만 이렇게 CCTV라든지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다음 GPS 데이터라든지 우리나라는 이제 더 심하게 많이 하죠. 뭐 출입국 정보까지 하면서 전부 뭐 의약 복용 적용부까지 다 뒤져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한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앱을 설치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해서 이제 접촉자를 추적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호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구글, 애플이 제시했던 방식은 센트럴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디센트럴라이즈 컨택트 트레이싱 앱을 만드는 나라가 독일, 캐나다, 스위스, 핀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입니다. 근데 독일은 사실은 처음에 센트럴 방식이었다고 바꿨어요. 영국은 디센트럴 방식으로 구글과 애플과 협의를 하다가 그쪽이랑 관계를 끝내고 그냥 센트럴 방식으로 가기로 이제 했고 지금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95% 이상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구글 그 운영체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안드로이드랑 iOS밖에 없는데 여기에 의존을 해서 블루투스 기반으로 다 가서 추적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 디센트럴 방식, 센트럴 방식 둘 다 애플리케이션에 설치는 효과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60%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런 권유할 만한 방식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레임을 전제해 놓고 가겠습니다. 탈집중형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확진을 받았을 때 업로드를 할 때 그 확진자 정보만 올라가느냐 클라우드에 아니면은 확진자 주변에 블루투스 키가까지 같이 올라가는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최수정 박사님이랑 최재우 사장이 좀 더 설명을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고, 그 설계 방식 첫 번째 거는 디센트럴 방식인데 이제 여기에 스위스, 그 다음에 캐나다, 독일 이렇게 다 있는 건데 익명화된, 그러니까 그 anonymize가 아니라 shadowmize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은 아예 이름을 모르는 건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가명화된 블루투스 아이디가 올라가는 겁니다.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그 공중보건당국은 이 사람이 누가 걸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확진자만 알 수 있어요. 이 확진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02 이것이 이제 블루투스의 이제 가명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고, 유럽 방식은 이거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센트럴, 디센트럴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바로 이제 이 PT Privacy Preserving Proximity Tracing P3T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구가 60% 이상이 자발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럽 인구 4분의 1은 핸드폰이 없거나 구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 모델, 이게 강제 법규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치 안 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거고, 게다가 애플 iOS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스크린 꺼놓으면은 이게 작동이 안 된대요. 그리고 누가 내 옆을 지나가는지, 확진자 곁을 지나가는지에서 그 false positiv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의 비콘을 인식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명화된 블루투스 아이디라도 해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보안상 안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유럽식 방식이 나왔냐면은 유럽에 있는 문화가, 그 역사적 배경이 기술을 이용한 서베일런스를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느냐에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GPS 데이터를 이용하니까 훨씬 강한 식의 데이터 리트리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방식은 Centralized Contact Tracing 설계인데, 확진자가 접촉했던 그 주변 사람들 아이디, 이 빨간 한 명이 만이 아니라 그 옆에 접촉했던 사람들 아이디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는 이 클라우드를 보면은 한 명 확진자가 나오면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설계한 이유가 이걸 독일이 이렇게 하려다가 안 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되게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디센트럴 방식으로 돌아선 것이죠. 근데 영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는 이걸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의 경우에 제가 찾아보니까 싱가포르의 코비드-19 그 트레이싱 앱이 우리는 GPS GPS 정보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사실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센트럴 방식인데 그 설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독일은 굉장히 높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자마에 이제 실린 논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 얼마나 많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느냐에서 이 센트럴라이즈드 방식,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드 방식을 추구하는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나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GPS 트래킹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GPS로 뭐 활동 범위를 벗어났을 때 문자 주고 그 벌금까지 매긴다는 것이죠. 네. 근데 탈중앙집중형 방식은 이런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그나마 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벨기움은 그나마 센트럴라이즈 돼 있지만 그 데이터가 적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까지인지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미묘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크게 볼 때는 중앙집중형을 추구한 나라가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하고 좀 더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볼 때 이런 나머지 나라들은 방역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애플, 구글과 협의를 해갔지만 나중에는 센트럴 방식으로 가겠다고 해서 관계를 끊었어요. 왜냐면 구글, 애플은 디센트럴 방식, 비콘, ID 테크놀로지만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가 이제 국민들이
그 국가의 말을 되게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총 인구 35%에 불과하고 60%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독일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싱가포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국민 인구도 적은데 지금 퍼센테이지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시큐리티 문제가 생겼어요. 앱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민감한 계획으로 유출됐다는 문제가 생겼고, 근데 카타르 국민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앱 개발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고, 좀 더 최재호 사장이 이거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은 더 한 줄 더 떠가지고 그냥 알리페이랑 연동을 시켰어요. 산시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건강 코드 앱을 깔아가지고 이 빨간색이 되면 아예 외출을 못합니다. 녹색이 돼야지만 외출을 할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뭐 경찰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 경찰이 이제 신문을 합니다. 불신 검문을 했을 때 녹색이 아닌데 지나갔다가 체포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프라이버시 디스트로잉 테크놀로지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방역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위챗과 연동시킨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그 건강보험 코드라고 할 수 있죠. 건강보험 뭐 증서 번호를 위챗이랑 연결해놔가지고 이거랑 연동해 놓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고, 그리고 경찰이 볼 때도 좀 관리가 효과적일 수 있는. 그리고 코비드-19 테스팅 결과도 여기 써 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추적은 고사하고 통계도 교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앱 자체가 구글 애플의 나라이긴 한데 이걸 주별로 만들어서 활용하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유저들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학조사관처럼 컨택트 트레이서가 고용돼서 주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데이터도 13개 주만 공개하고 나머지 주는 공개도 안 하고 있고 서로 교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는 그 공식적 데이터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미디어에서 나온 뉴스를 보고 데이터를 취합한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아침 11시 되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미국은 그거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코비드-19 앱을 통해서 추적하고 이런 거,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 통계적인 것만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통계는 뭐냐면은 헬스장에서 걸렸느냐 아니면 식당에서 걸렸느냐 뭐 이런 식의 통계만 모으고, 그리고 카운티별 주별로 몇 명이나 걸리냐 이것만 통계를 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뉴저지 건데, 왼쪽에 보시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몇 번 시도해봤다 이런 식의 통계만 내고 그 사람 퇴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카운티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별로 읍면별로 이 추적자들이 이렇게 인력 고용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계 목적으로 역학조사관들이 활동만 하지, 누가 그 근처를 지나갔느냐, 뭐 신원을 특정해서 얘기하고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아파트에서 누가 걸렸는데 몇 층 몇 호가 걸렸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아파트에서 걸렸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 그런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디지털과는 거리가 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기재부가 그 NIA랑 같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플래트닝 커브 코비드-19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자가격리 앱인데, 자가격리 앱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합니다. 근데 소수의 인물에게만 해요. 유증상자와 무증상 입국자 중에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거고,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니라면 깔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유증상자랑 그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중에 딱 2주만 합니다. 2주만. 근데 그 여기서 GPS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GPS 위치 파악이 넘어간다, 여기서 이제 벗어난다면은 경고음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격리자가 GPS를 꺼놓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센트럴라이즈 앱이랑 디센트럴라이즈 추적 앱이랑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거고, 그건 자발적인 것이고, 그것은 이제 누가 확진자 옆을 지나갔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격리된 그 장소에 격리되고 있느냐만 파악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설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확진자나 뭐 격리 대상자한테 경찰이 찾아가는 경우는 이것이 연락이 안 될 때, 담당 공무원이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될 때만 찾아가는 것이고, 무조건 디폴트로 그 경찰 추적이 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렇게 알람이 뜨고 이걸 알람을 떴는데도 연락을 안 받으면 이제 경찰이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플래트닝 커브라는 이 보고서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관행은 아니라고 외국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자가격리 앱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대상자들은 자가격리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GPS 출입국 기록, CCTV 카드 결제 기록, 하이패스 주민번호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중에서 진료 DUR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은 그걸 이용해서 그 신원을 특정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안 되는 게 이런 식의 정보를 가지고 바로 경찰이 들어가는 그 CCTV 정보를 취업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일단 전화를 합니다. 전화가 안 됐을 때 그때 다른 CCTV라든지 뭐 GPS를 추적하는 거예요. 예. 처음엔 이제 전화했다가 안 됐을 때 보충적으로. 뉴욕타임스 뭐라고 하냐면은 그 트레이싱 앱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하고, 그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거대한 통신 IT 회사들이 이런 기회에 유저들의 환자들의 어떤 헬스 데이터를 다 뭐 한꺼번에 가져가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코비드-19 앱 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판단을 해서 노르웨이에서 사용하는 이 스미테스 스톱이라는 앱이 사용이 중지가 됐어요. 굉장히 이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관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자가격리 앱 자체가 그 대구에 있는 기업이 급히 개발하면서 좀 보안 위험이 노출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접속할 때 HTTP 쓰는데 그걸 또 안 쓰고 그냥 임의적으로 키 코드를 넣었을 때 접속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키값만 알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던 건데 이 외국 외신이 지적을 하자 그 다음에 고쳤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이거 알지도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조선일보가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한 거죠. 불안정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 거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게 결국 시큐리티 문제라고 하는 거고, 엄밀히 말해서 개인정보를 더 많이 모은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접촉자에 관련된 정보를 얼마큼 이제 공개하냐를 보면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특정 공간에서 같이 있던 사람, 이동수단 같이 있던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게 WTO 권고입니다. 근데 WTO 권고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가고 있는 것이죠. WTO 권고는 뭐냐면 결국 공중보건 역학의 목적에서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맨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자체용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보냈어요. 근데 지자체가 이걸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뭐 전문적으로 공개를 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도 공개해서 문제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자체용 이 대응 지침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PS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은 필요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이 안 될 때 필요시에만 하는 거 있는 거죠. 이렇게 GPS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 이런 DUR을 통합을 할 때 또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쉽진 않아요. 관련된 근거 법률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지만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법률이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좀 더 김은수 박사가 얘기하겠지만 이 법률에 의하면 얼마큼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필요시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공개 범위와 시점이 법으로 안 나와 있고 이 지침은 나와 있어요.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침을 만들 때 그 확진자 접촉자가 항의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침이 잘못 실행됐을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여성 환자가 확진자는 아닌데 접촉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게이였어요. 게이였는데 자신이 잘 가는 이제 레즈비언 바를 이제 더 이상 못 가게 됐다.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내가 누굴 만나는지도 알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진 환자 이동 경로 정보 공개 안내에 대해서 이제 정보 지침이 내려졌는데 시간대는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만 공개를 하고 직장명이나 거주지를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고 개인성 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보를 조합을 하면 누군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리고 뭐 특히 거의 확진자 갔던 뭐 업소명을 꼭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역학조사와 방역을 완료한 이후라면은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는 게 장소를 공개하는 게 거기에 접촉자가 있었는지를 그 사람들 경고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없거나 접촉자가 누군지 다 알았으면은 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경고 기능이 이미 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14일 이후에도 계속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나이, 성별, 뭐 어디 갔었네, 뭐 찜질방에 갔다가 다시 뭐 레즈비언 바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불편을 계속 이제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있다. 퍼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지침이 들쭉날쭉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침 계속 3번 개정됐어요. 2월 30일 날 새로 개정된 게 3번째예요. 그래서 관련된 근거는 있습니다만 얼마큼 여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그 정보가 어디까지인가, 민감 정보 중에 어디까지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가 이제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패널 분들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필요한 정보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지금은 그냥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안전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정보만이 공유될 수 있는데 그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리고 언제 삭제되는지도 몰라요. 뭐 삭제한다고 합니다만 그게 정말 삭제되는 건지 아니면 공개된 그 프레스 릴리즈만 없애는 건지 계속 보건당국 갖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 이성과 모텔에 갔다 온 것까지 사생활까지 전부 다 공개되고 있다. 쓸데없이 많이 공개했던 프랙티스가 존재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뭐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전화를 안 받으니까 GPS 추적해서 이제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협조 안 해서 이제 그 행정청의 협조 안 해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혐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감염 의심자인가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3,000명, 5,000명을 전부 다 GPS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이 존재하냐면 그분들은 집회 참가를 위협하게 해서 너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거의 잠재적 범죄자이자 감염병 관련된 법률 위반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 왜 그 사람들이 거기 갔다고 해서 전부 다 감염 의심자냐 그렇게 방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 인구를 CCTV를 감시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역을 위해서는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CCTV라든지 페이스 리코그니션이 결합된 알고리즘으로 서베일런스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서베일런스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패널 토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설계, GPS 추적이라든지 앱 설계, 아까 이제 내추에서 말씀 그 3가지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두 번째는 유럽 국가 중에서 뭐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1, 2번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3, 4번은 최소한 개인정보 범위는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공개 과도하다면 소셜 스티그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제 두려움 때문에 검사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수집된 데이터 사용 방법이 제한에 설정되어 있는가, 공중보건 이해의 목적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까지인가.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는데 그 GDPR 유럽의 방식 갖고 왔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한 조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앙방역관리본부의 지침들이 해달됐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거 좀 불순했을한 실행이 존재하는 이게 너무 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제 좀 비판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삭제되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확진자 개인정보 수집 범위 아까 그 4번과 연결되죠. 필요 최소한 범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용 폐기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은 이제 메르스 사태 때는 방역당국이 이걸 지우지 않았어요. 근데 역학적 관점에서 이게 안 지우는 게 더 유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용자가 합의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디에도 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시 한 1, 2분 쉬었다가 1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1번에 대해서는 최수정 박사님께서 PPT와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수정 박사님 이후에 최지우 사장이 이걸 좀 설명해 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브레이크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55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10분 정도는 그 오디언스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이후에는 맨 마지막에 랩업 하면서 종합적으로 코멘트하는 시간이 1, 2분씩 주어질 테니까 그 혹시 뭐 대화 과정에서 메모 좀 하시면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질문과 관련해서 토론 주제 1번과 관련해서 최수정 박사님께 발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트럴 방식과 디센트럴 방식, GPS 추적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추적에 관련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뭐 기본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최수정 박사님께서 분석하셨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유럽에서는 왜 이 자발적 활용이 미진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평가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수정 박사님께 준비하신 거 발표하시면서 한 6분, 8분 내외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수정 박사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최재우 사장이 기술적 관점에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예, 저는 지금 독일 코로나 앱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독일이 이거를 이제 6월에 이제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8월 달까지 한 1,700만 명 정도가 지금 다운을 했습니다. 그 다운로드 숫자가 꽤 많은데요. 이게 그 한 2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추적 효과가 있으려면 한 15% 이상은 돼야 되는데 미니멈은 갖춘 것 같지만 실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최현창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60% 정도의 이제 다운로드율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는 게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이게 작동 원리가 보면 블루투스를 통한 조사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아까 최현창 박사님이 앞에서 그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앱은 크게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강제적이냐 아니면 자발적이냐. 강제적인 걸로 보면 한국이나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 방식에는 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centralized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decentralized 방식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실제 서부 유럽 국가들이 방식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프랑스, 영국, 호주, 그다음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은 중앙 집중형으로 센트럴라이즈 방식을 취해요. 자발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분산형을 취하는 그런 디센트럴 방식을 취하는 나라들이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 나라들이 이제 둘이가 달라요. 그러면 이 둘 다를 때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앞에 세 번째 말씀하셨던 GPS 방식은 무엇이냐? GPS 방식은 결국에는 핸드폰에 그 구글 앱에서 지도에 보면 GPS를 인식하도록 동의하겠습니까? 했을 때 동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강제적으로 이게 위치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는 강제적인 위치 추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제 서부 유럽에서는 구글이 위치 추적 방식인 GPS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위치 추적을 하지 않는 기반 안에서 자기들끼리 블루투스 위주로 합니다. 그렇지만 블루투스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얘네들이 이제 아이디를 생성할 때 그 사람의 개인 아이디, 진짜 아이디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익명화된 아이디를 가지고 그거를 저장하게 되고 실제로는 여기 보면 여기 1.5m 내에서 5분 이상 접촉을 할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켠 사람들끼리 그 사람의 저기 아이디가 저장이 됩니다. 익명화되지만 그 뭐 A라면 A, B 이 사람과 주변에 있는 거를 암호로 해서 그 사람들 주변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누가 걸렸다. 그러면 그 걸린 사람들한테 모두 연락이 갑니다. 그럼 연락이 가면 검사를 받아라 이게 아니라 검사를 받으러 가세요 이거기 때문에 이 검사에 관해서도 사실은 모두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추적 앱이 기술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일괄적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강제성이 있어야겠죠. 근데 강제성에서 자발적인 추적 앱을 실시하는 국가들에서는 강제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성이 떨어지는 분들 중에 이제 연령군들이 있죠. 그 노령인구, 그 다음에 디지털에 이게 기술적으로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독일 같은 경우에도 4학년 이상은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핸드폰 사용한다고 해서 그 추적 앱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구가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블루투스를 다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핸드폰이 다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에 참여할 때 선택적인 강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일관적인 가장 큰 문제죠. 강제성이 없다는 거. 그리고 블루투스에 지금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구글 안드로이드 체계에서 GPS 작동이 실제로는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것 때문에 구글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내에서 이 독일 코로나 앱을 총 29개국에서 모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동향이라면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서 코로나 앱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코로나 앱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효과를 보고 싶다면 독일 코로나 앱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EU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이чл란드 코로나 앱을 까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EU 내에서 독일 코로나 앱을 범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논의까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부터 요거에 설명드린 거는 단계적으로 제가 코로나 앱을 깔아봤습니다. 깔아보면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사용을 하지만 이거는 단지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 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장이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일단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출 알림에 대해서 실제로 노출이 될 때는 무엇이 이제 노출이 되냐면 날짜, 기간, 신호 강도 등이 이제 공유가 된다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나오면 우리가 코로나가 만약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앱이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감염이 됐을 때 내가 감염이 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코로나 앱을 통해서 사실은 탄 눈물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화를 할 경우에 독일에서 쉽게 그게 원활하게 연결이 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지금 제시하셨던 centralized하고 decentralized approach하고 GPS에 관해서 이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세 가지로 가장 제일 먼저는 강제적이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데 핸드폰을 켜고 GPS로 추적을 하는 경우는 강제적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블루투스 방식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블루투스 방식 안에서 정부가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센트럴라이즈 중앙 집중형으로 모으느냐 아니면 디센트럴라이즈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들의 정책이 다른데 보다 사실은 효과적인 거는 앞에서도 설명하셨듯이 강제적인 센트럴라이즈드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민감도가 아시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 정부가 개인에게 책임져야 되는 영역도 너무나 강하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함부로 개인의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거를 14일 이후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아마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어서 그 최재우 대표가 한번 일본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강제적인지 자발적인지로 추적 방식을 나눠볼 수 있는데 추적 방식 자체를 좀 구분을 해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GPS를 사용하는 이 시기판에 추적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 타임라인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제 이통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좀 프라이버시를 많이 침해하는 방법인데 AI적인 요소를 통해서 추적을 하게 되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 집중형이나 분산형 방식 둘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루투스를 추적하는 방식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위치 추적 방식 중에서 직접적인 위치 추적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어떤 동선으로 해서 움직였나 하는 것들을 추적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사람이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경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에 대한 추적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최재우 그 선생님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울리고 주변에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 네네. 조금 이렇게 지금 아무튼 뭐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잡음이 안 들리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이 잘 들리나요? 예. 아무튼 뭐 잡음이 섞인다는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최대한 네. 최수정 박사님 그걸 전체 화면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를 전체 감사합니다. 네, 그거 좀 스피드 섞여서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이런 동선에 대한 추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어떤 동선으로 이동했는가를 이제 간접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구글이나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API나 이제 다른 애플리케이션 추적 어플리케이션들도 현재 이런 블루투스를 이용한 간접 추적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추적 방식을 제외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중앙 집중형인지 분산형인지는 이 접속해서 생긴 누적된 데이터들을 어디에 저장해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 집중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나 어떤 GPS 데이터들을 한 AI가 동작할 수 있는 서버로 추적을 해서 거기서 역학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고, 분산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어떤 역학조사의 주체가 돼서 중앙에서 어떤 확진자가 파악이 되면 그 확진자와 접촉한 경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분산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토부통부에서 그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중앙 집중형 추적 방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중앙 집중형 방식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블루투스 데이터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라던가 국내 카드사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이동 경로와 그다음에 간접적인 이동 경로를 조합해서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확실한 역학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 역학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간접 공선들만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개인이 단순히 누굴 만났는지가 아니라 어떤 장소를 방문했고 또 어떤 경로로 해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람 간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라던가 다른 건물과의 인터랙션 같은 것들도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분산형 집중 방식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좀 구체적인 트래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 방식에서 어떤 효율성을 좀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독일에서 이제 독일이 우리나라처럼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서 그 방역 목적이나 공중보건 목적으로 그 환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그 GDPR이 실행되면은 그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절차가 따릅니다만 그 익명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코로나 추적 앱이 사용하는 것이 쉐드너마이즈드 블루투스 아이디란 말이죠. 가명화된 블루투스 기계 번호에 불과한 건데 그것은 GDPR의 규제 대상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최수정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최재우 사장한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기술자 입장에서 그 앱을 제작할 때 그 사실은 앱 개발자가 그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동의하게끔 정보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그 독일의 경우에 그 코로나 추적 앱을 GPS도 수집한다고 해서 좀 많이 많다고 하던데 그 다운로드 받을 때 그 GPS 정보까지 동의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센트럴라이즈 방식에 대한 뭐 그 거부감 때문에 디센트럴 방식을 만들긴 하는데 실제로는 뭐 GPS 추적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디센트럴 방식도 GPS 수집할 수 있는지 그게 최재호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네. 앱이 그냥 뭐 코로나 앱이 아니더라도 다른 앱이 추적하는 수집하는 정보 굉장히 많은데 그 디센트럴라이즈 앱이라고 해서 GPS를 완전히 수집 안 한다고 선언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처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데이터 수집에 관해서 익명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 코로나 앱을 다른 걸로 데이터를 건드릴 수도 없고 활용을 하거나 이거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대여를 하거나 이럴 경우 이게 모두 불법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익명화돼서 ABCD로 번호를 붙여서 이제 그 사람들 주변을 다 이제 암호화 해놨는데 이 암호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처음에 나와 있던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버트 코크 인스티튜트에서 지금 현재 시각대로 계속해서 몇 명이 지금 감염이 됐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그 보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활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이거는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GPS하고 같이 연결해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GPS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그거를 디자인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GPS에 그 신원이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블루투스에 의해서 암호화된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정보하고 개인의 위치 추적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독일의 앱에서는 불가능하고 독일 사람들의 그 정책에서는 아예 배제인 거죠. 그러면 보건당국이 감염화된 블루투스 아이를 수집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 누군지 알 수는 있는 거죠. 근데 활용을 못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걸 활용하여가지고 그걸 어떤 개인의 신원에 관한 문제를 활용하게 돼서 연령별로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성별로 분류한다든지 인종별로 분류한다든지 해서 데이터화된 어떤 정보 체계로 논문을 만든다.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과 접촉을 했는데 누군가가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는 정보라고는 가봐라밖에 없습니다. 가봐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 데이터, 그 다양한 어떤 활용 목적, 이거에서는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아린 박사님께서 그 2번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유럽 국가 중에서 자발적 활용이 미진한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왜 이러한 앱이라든지 앱 개발이나 사용이 미진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이제 미국의 경우는 4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돼서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법적 측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또 다른 국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적인 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적 앱 개발과 사용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에서부터 이 청교도인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제 세운 국가인데 그때 그 이주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정부의 이 종교 박해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미국인들 자체는 굉장히 그 건국 시기서부터 이 나라에서 과연 국민의 삶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수준은 적정한 수준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게 과연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로서 정당성이 있는가 같은 토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미국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유 또한 정부 자체의 능력을 불신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써 정부의 행정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설계를 통해서 이런 현재 이제 정부 형태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건국 시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가 즉 정부의 능력이나 행정 능력이나 혹은 정부가 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이런 의심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각종 설문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작년과 올해 갤럽과 그다음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제 미국인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후로 이러한 추적 앱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GPS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실제 설문을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미국인의 66%가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혜택을 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정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을 억압하는 용도로 쓸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부에 관한 불신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1996년에 히파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건강보험 정보의 그 이전과 그 다음에 그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히파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그때 규정을 한 것이 개인의 의료정보, 그 의료정보라 하면은 인구학적인 특성, 그 다음에 진료 기록, 그 다음에 질병의 역사, 그 다음에 진료비 수납 관련한 정보들을 2차적인 가공을 못하도록 금지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 2차적인 가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장에서 내 정보를 사고 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정보가 보험회사에 이렇게 등록되는 것까지도 2차적인 사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보험이나 혹은 의료정보의 사용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더욱 개인의 정보,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질병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또 이제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나 혹은 뭐 독일 그리고 호주나 뭐 중국과 같이 중앙 집권에 의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 그러니까 개인 보험사를 사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 간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앱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려면 아까 최주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 이상의 서로 앱을 다운을 받아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앱 개발도 쉽지 않고 활용 자체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추적 앱이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복잡한 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정부 구조, 그리고 또 요즘 드러나고 있는 이제 리더십의 문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메르스를 직접적으로 겪진 않았지만 2014년, 15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CDC, 질병예방관리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에볼라 바이러스의 아프리카에서 발발했던 그 과정을 다 추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의료 기술이라든지 의료 정보를 다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CDC 장과의 서로 이슈가 있어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CDC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정보 개발이나 공유를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코로나 추적 앱의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뭐 또 사실은 뭐 독일의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뭐 독일 슈타지 비밀 경찰이 그 굉장히 기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거나 뭐 귀양 보내거나 뭐 수용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 독일들이 뭔가 개인 정보에 대한 뭐 기록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네, 문화적 배경이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데 있죠. 네. 아시아는 이제 뭐 호주제도 있었고 뭐 국가의 뭐 국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님이 말씀을 하시면 다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뭐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자기의 프로퍼티라든지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앱 개발의 방식까지도 연결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3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K방역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뭐 GPS, CCTV, 신용카드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과도한 정보 수집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 3번에 대해서 이제 김희진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추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이 의심 환자가 있어도 그거를 검사하라고 강요를 못해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감염병 예방법의 맹점이거든요. 누군지는 알아도, 그 독일과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확진자 있을 때 거짓말을 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확진자 아닌지 모를 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강제를 못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광화문 집회했던 분들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가 법적으로는 사실은 처벌을 받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게. 물론 뭐 윤리적으로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김희진 교수님께서 KG 방역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네. K-방역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광범위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에 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거랑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오래된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법인데 그거가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특히 메르스 때 병원 CCTV를 보면서 추적자를 이렇게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했었는데 그 CCTV 보자고 하면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활용해야만 누가 접촉했는지 찾을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그리고 당신이 이제 확진자니까 병원 좀 갑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실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고 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준비를 좀 많이 했고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어떤 다른 기관에서 사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법적인 근거도 감염병 관리법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다, 잘했다라고 이제 방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게 과도한 거냐 아니냐는 거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또 국민들이 어디까지 허용하겠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염병 관리법이라는 법에 일단 규정이 되었을 때는
사실 그 법을 입법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약에 지켜보고 이건 과도하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려고 했으면 그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을 텐데 그 코로나 이전에는 아마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더 과도한 조치가 계속해서 법에 가해지는데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국민들이 있으시다면 그 법의 개정 과정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해서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유럽과의 차이도 그렇고 여기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 한국 분들이 건강이라든지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안 되겠다라는 여기에 부여하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개인 예방 수칙도 안 하고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걱정해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시는데 또 그러다가 또 걸려서 사망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간 한국 분들은 난 정말 절대 걸리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좀 과도해 보일 정도로 딴 나라에 비교해서는 그럴 정도로 여기 가치를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어떤 노출에 대한 위험을 그다지 인식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쩌면 내가 걸리는 것보다는 남이 걸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나의 일이 아니고 개인정보도 노출되고 걸리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남의 일인 거죠. 남의 일 같이 생각하는 이런 식의 인식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어떤 가치의 문제 이제 외에 저희 보건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정보 수집해서 도움이 되냐 본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든지 그 정보 보유자가 사실은 이제 정보 소유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정보를 특히 이제 개인 의료 정보 같은 거를 병원에서 그냥 자기 모르게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 줬다던가 이런 거가 되게 문제가 많이 되었던 이유가 본인이 사실 나의 정보인데 그러면 나한테 돈을 내고 가져가든지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데 전혀 말도 없이 가져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당신이 위험하다라든지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라는 건 사실은 그 정보 소유자에게 베네핏이 되는 정보이기는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파되는 걸 막고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파되는 거를 막는 그런 또 베네핏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어떤 방역 내지는 무슨 어떤 그 공중보건 조치들은 사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별로 할 필요도 없고 도움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조치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걸로 얘기가 사실 많이 되는 게 막 하얀 연기 뿌리고 이런 거예요. 코로나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소독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콜레라 같은 거 걸렸을 때 그 하얀 연기 뿜는 차가 막 이렇게 동네를 다니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렇게 불특정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하느냐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거냐에 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대체 왜 정보를 수집하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 국민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너네가 정보를 수집해서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겠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왜 정보만 수집하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거가 접촉자가 다 확인된 경우에는 상호라든지 그런 걸 노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확진자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를 노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마다 또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있는 지자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노출이 안 되고 그 단지 뭐 어느 찜질방에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이제 폭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시간에 거기 있었던 분들은 좀 검사 받으시라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날라오는 반면에 몇세 남자가 뭐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뭐 A 음식점에서 이러면 그제 그 음식점 망하는 거거든요. 무슨 미용실 이러면 이제 그 미용실 망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막 저희 동네 사람들이 뭐 다른 어느 구는 그런 거 다 가르쳐 준대. 좀 잘 좀 가르쳐 주지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인식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그렇게 공개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다. 뭐 이럴 때 뭐 알 권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 알 권리라는 게 사실 개구리한테 돌 던지는 식의 알 권리 굳이 필요한가? 그 그 음식점 망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개인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무슨 중소도시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들은 사례인데 실제 사례를 제가 약간 실명을 각색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뭐 문경 이런 정도의 중소도시야. 다른 도시인데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 남자 선생님이 신천지 부인 때문에 걸렸대요. 이러면은 그 정도 중소도시에 남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몇 명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든지 뭐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이 굉장히 그분을 비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비난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커뮤니티에 계셨던 분이 그러니까 그 다른 동료나 무슨 그 도시의 다른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누구래 막 이러면서 엄청 비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내고 비난하고 이런 거를 좀 그런 게 오히려 더 과도하고 좀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유진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역시 공중보건 전문가들께서 해주신 것 같고, 지금 여기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예, 지금 화면 공유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GPS 추적해서 다 찾아내요, 누군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원을 해라,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자가 거기를 탈출했을 때는 그거를 처벌하거나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근데 감염이 확인이 안 된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병을 진단을 받아라, 아니면 입원을 해라 이런 말을 전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김준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에 좀 기대는 편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조치할 수도 없는데 GPS를 통해서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 계속 공개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그 조치를 할 줄 않을 거면서 왜 찾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셜 프레셔로 뭐 면박을 주거나 뭐 비난을 시달리게 해서 뭐 진단을 받게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솔직히 법은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게 수밀관 하지가 않아요. 왜 찾아내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식의 좀 지적이 아주 합리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법 토론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요. 공중보건 목적의 역학조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무엇인가, 그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법원에 대해서는 김은수 박사님께서 먼저 이용자 간접성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김미진 교수님이 이제 또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수 박사님. 김은수 박사님 마이크를. 네. 예. 저 말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개인정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개인정보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실제 수집이 되고 또 저장이 되고 또 외부에 제공이 되고
또 활용이나 이런 모든 하나의 단계 데이터 사이클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단계마다 어떻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보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즉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어느 법에까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항상 기본적인 전제가 이것이 데이터의 수집 목적이냐 아니면은 데이터의 저장까지 가는 것이냐 더 나아가 데이터의 활용까지 가는 것이냐를 분리를 해서 보통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더 이 맥락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과연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렇게 공중보건 역학 목적에서 필요한 개인정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과연 공중보건 목적의 조사를 위한 수집 목적이냐 아니면은 그 조사를 위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뭔가에 더 추가되는 연구라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필요한 또 활용을 위한 어떤 맥락에서의 필요한 정보이냐를 좀 구분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정보 관련된 수집의 범위를 정할 때 처음에 약간의 이렇게 좀 이렇게 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와 함께 이제 공중보건의 목적에 의해서 수집 목적과 활용 목적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수집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뭐 어떤 최소, 그러니까 실제 개인정보 원칙을 보게 되면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이제 코로나19를 중앙에서 수집하는 구조이든 아니면 분산형 구조이든 간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확진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갈 때 이 정보가 하나의 수집,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확진됐다는 정보 자체를 외부에 알려주자는 정도의 그 한 센텐스 정도의 정보만 가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의 수집 목적에 연결이 되겠고요. 만약에 내 입장에서 나는 이것이 좀 더 수집 외에 이것이 좀 더 추가적인 활용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조금 더 자신의 어떤 걸렸다 말았다 그 정도의 정보 외에도 약간의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정보까지 같이 추후에 좀 더 효과적인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활용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이용자가 느끼게 되는 하나의 감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일단 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할 때는 항상 일단 수집 목적인지 더 나아가서 이제 활용까지 가는 목적인지를 구분해서 일단 설명을 해서 하는 것이 일단 이 관련된 논의를 좀 더 약간 좀 정리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 관련된 법률을 보면은 되게 브로드하게 그냥 감염 전파 차단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는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석의 여지가 시행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잘 들고 있습니다. 김은수 박사님 김은수 박사님 제 말이 맞나요? 네, 약간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까 수집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나 개념 자체가 거의 명시적으로 제시된 그런 조항 자체가 없고요. 네. 그렇겠습니다. 근데 김희승 교수님께서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그러면 4번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염병 관리법을 완전히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는 잘 못하지만 아마도 법에서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 목적을 위주로 아마 입법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이제 김은수 박사님 활용과 수집을 구분하시는 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연구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질환이 너무 뭔지 사실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기간 후에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개인정보 중에서 또 저희가 위험 요인으로 흡연이나 과거에 다른 질환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나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죠. 나이가 많을수록 치명률이 높다던가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이거가 이제 현재에 대한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저희가 또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연구 윤리 분야라든지 그 생명윤리 안전에 대한 법률 같은 데서 환자한테 연구 목적으로 어떤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든지 설명하는 인폼드라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했을 때 뭐 보유 기간이나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던가 이런 걸 굉장히 다 정해놓고 그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갖춰져서 연구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 일단은 브로드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결국 프랙티스 자체를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게 그냥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GDPR을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부에 의하면 최소한의 수집 원칙을 또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 뭐 기본적으로 공중보건 목적을 달성하려면 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건 또 필요한 사실이긴 하네요. 그래서 근데 5번의 문제로 좀 넘어가서 그러면은 그 과도한 개인정보가 만약에 수집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일단 김은수 박사님 먼저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진 교수님, 그 다음에 우월인 패널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 개인 입장들 개인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개인마다 다 틀릴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확진자든 비확진자든 그걸 넘어서서 개인들이 어떤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개인 정보가 좀 더 많이 공개돼서 사회적으로 좀 더 이렇게 뭐 이런 코로나19가 좀 더 잘 방지는 그런 식의 합의가 되어 있다면은 뭐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한 사람을 가지고도 개인 정보가 좀 더 많이 공개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다. 나는 자신의 개인 어차피 그건 건강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걸 주로 그런 식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하다는 판단 자체도 이제 개인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면 일단은 뭐 여기 이 토론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런 다양한 입장들 속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낙인 문제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직접적인 어떤 목적은 아니지만은 약간 부차적인 목적으로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자체가 침해될 경우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그룹 자체, 즉 그 개인이 연관성이 있는 개인이 속한 그 기관의 전체적인 그런 정보 자체가 하나의 낙인이 돼서 그 유사한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된 사람과 관련성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이런 낙인을 주는 것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 자체가 하나의 앞으로의 사회적인 활동에서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프라이버시는 개인마다 다양한 식의 어떤 선호도를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낙인 문제 때문에 좀 더 이제 프라이버시가 좀 이렇게 과도하게 공개될 경우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혜진 교수님께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과도한 수집이라기보다는 이제 과도함의 결과로 인해서 개인이 특정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집단이 특정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뭐 윤리적이거나 이제 개인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공중보건적으로 이제 방역에도 문제가 있는 게 자꾸 사람들이 숨어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결핵에서도 그랬었고 이제 에볼라에서도 그랬었고 막 기존의 많은 감염병에서 내가 결핵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무 이제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검사를 받지 않고 또는 치료를 받지 않고 도망가겠다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났을 때 익명 검사를 해줄 테니까 와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검사를 받을 마음을 이제 낼 수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가 항상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아린 박사님 그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공개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낙인이 찍힐까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IT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상에서 각종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이 어떤 감염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굉장히 좀 자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행태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 과도한 정보 공개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치료를 받거나 혹은 이제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사회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비용, 그 다음에 또 의료 비용,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법적인 이런 소송 비용까지 각종 이제 거래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세가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은 국민에게 이제 세금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도 서로 불신하는 문화가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정부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리 능력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좀 아이러니한 게 역학조사관들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네. 또 역설적으로는 그게 활용이 또 안 되고요. 그리고 그걸 또 뭐 검사받으러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굉장히 역설적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서 뭔가 굿프랙티스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뭐 오늘 뉴스에서도 뭐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둘러싸고 이런 계속 갈등이 노출되고 있어서 오늘 사실 워크숍 되게 시의적절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개인정보만을 계속 고집한다면은 또 누군지 특정이 안 되고, 지금 최대한으로 모든 정보를 다 돌려가지고 특정을 했는데도 그것이 또 거부하면 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리고 소셜 스티그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검사 안 받는 건 결핵 얘기도 하셨지만 에이즈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더 숨어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양지에 나와서 뭐 검사를 받으면 당신에게도 좋다 이런 식의 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사실 제가 볼 때는 미디어 보도가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검사를 안 받네, 저런 괘씸한 이런 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에는 법적으로도 위법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진 않다는 거고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일단은 6번 얘기는 이제 김은수 박사님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핵심은 결국 이제 공중보건 이외의 목적, 결국 최초 수집 이외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집 목적 안에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을 활용하려면 그 활용에 관련된 또 다른 법적 근거, 예를 들어 또 다른 동의를 받던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런 식의 것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2차적인 활용일 경우에도 추가적인 어떤 동의와 같은 절차 없이 활용하려면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든지, 물론 가명화 처리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든지, 아니면은 좀 더 완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GDPR 같은 경우도 명시적으로 익명화된 개인정보는 GDPR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정보를 처형하려는 사람들이 만약에 개인정보를 익명화 처리가 된다면은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GDPR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것도 최근에 금년에 이제 8월부터 실행된 개정 개인정보법상에서는 또 마찬가지 GDPR 행을 받아서 가명 처리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과학적 목적 같은, 학술 연구 목적 같은 일반적인 활용의 목적에 제한이 있지만은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만약에 그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를 개인정보 보호성에 따른 적절하게 처리를 한다면은 가명 정보의 처리가 돼서 더 추가적인 어떤 법적 근거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실제 지금
실제 지금 추적 데이터의 2차적 활용의 관점에서도 좀 더 이런 식의 가명화 같은 가명화 조문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따라야만 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익명 가명 처리하면은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개인정보법의 해석상 그 감염병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명확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소송이 한번 걸려야지만 이게 명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좀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7번은 일단 다 아는 거에 넘어가고요. 8번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게 만약에 그 삭제된다는 어떤 맨데토리한 조항이 있나요? 김은수 박사님? 삭제해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처리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떤 보유 기간을 경과하면 삭제해야 한다는 식의 이제 추상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래 수집 목적, 그러니까 처리 목적을 다 달성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파기된다는 정도의 이제 추상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9번 같은 경우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보면은 네. 그때 뭐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됐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이제 디펜스를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기들 보유했다는 디펜스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뉴욕타임즈 9번 이게 이제 NPR 뉴스라고 미국 뉴스 얘기 났어요. 한국이 그 정보는 왕창 수집한 다음에 지우지 않는다고 이렇게 약간 비난성도 남는데 그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김현진 교수님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그 9번, 8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좀 김은수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기도 한데, 그 사용 목적의 달성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왜냐면 메르스나 뭐 신종플루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메르스도 이제 우리가 좀 아는 질환인데,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잘 모르는 질환이다 보니까 1년 뒤, 2년 뒤에 어떤 후유증이 있으니까 환자였던 당신은 뭐 어떤 검사를 또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연락을 할 일이 혹시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막 그런 걱정이 막 될 것 같아요. 3년 뒤에도 막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약간 각색을 해서 실제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유명하지 않은 그런 병원체가 한 두세 달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6개월, 9개월 뒤에도 검체에서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발견한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그 목적 달성에 끼워주시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불명확한 거는 제외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아무튼 지금 공중보건 그 관행이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의 굿 프랙티스에 맡겨져 있어요. 권한 근거를 위해서 법률을 만든 거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그냥 운영의 묘에 달려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불만이 지금 많이 제기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주 있다가 이걸 지운다고 하는데 그걸 확진자 동선 안내라는 웹사이트라든지 프레스 릴리즈에서 지우는 거고, 실제로 자기는 데이터 갖고 있어요, 계속.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언제 솟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근데 그 행정관청에서는 그걸 디펜스 할 수 있는 게 익명화, 가명화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거를 알 수 있죠.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랩업을 한 번씩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당부하고 싶은 거나,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가버스 포럼이라는 게 어떤 뭐 완전히 학술적인 게 아니라 뭐 솔직히 자신의 관점에서 좀 개선할 부분들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자 관점이나 뭐 공중보건 관점. 그러니까 웹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아린 박사님, 그리고 김은수 박사님, 그 다음에 최수정 박사님, 그리고 김혜진 교수님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우아린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발을 하면서 각국의 다양한 이제 문화나 행정의 구조가 이 대응 체계를 정말 다양성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이제 중국과 미국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지금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서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대부분이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잘 아직은 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개개인의 정보를 다 수집을 하는데도 별다른 발발이 없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은 너무 이제 극도로 이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수가 이렇게 알 권리도 없이 좀 희생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두 가지 국가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이 ICT 기술에 관한 굉장한 포용력과 활용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정부가 이제 앞으로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그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예. 저는 뭐 오늘 이렇게 논의의 장 자체가 하나의 큰 배울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좀 더 이제 장기화되는 약간 조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 어떤 조치나 사회적인 어떤 해결책을 내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스스로의 의견들을 논의를 하면서 다양한 관점들을 잘 이해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들이 앞으로 좀 계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운홀 미팅이나 그래서 일단 정부들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항상 이해관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번씩 오픈 디스커션 하는 적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의 약간의 좀 다양한 좀 이런 논의의 장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 그런 장들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최수정 박사님, 예, 코멘트. 네, 예. 제가 여러 박사님들하고 전문가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이제 이 정보 공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신뢰 같아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의 정보를 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역학조사 이외에도,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주의적 사고의 그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강제적인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은 실제적으로 보면 정부가 실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낙인 찍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취약한 구조 앞에 지금 한국이 놓여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심리상 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짜맞추기를 해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가려내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 한국의 시스템을 본다면 한국 정부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이 문제를 한국의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보다 제도를 정치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굉장히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독일에 살다 보니까 가장 또 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서양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가져가더라도 조금 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국 그 동양 국가들의 그 반응을 굉장히 이제 잘 명확하게 보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행동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내 정보를 가져가서 어디까지 수집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덜 민감한 그런 사회이고 집단주의적으로 그걸 활용하고 그거를 또
사람들이 정서상으로,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낙인을 찍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취약하게 오픈돼 있다면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혜준 교수께서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희 동료 역학조사관, 의료인 이런 분들이 좀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K방역이 잘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과로에 의해서 유지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활용을 통해서 뭔가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규명해서 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많은 부분이 어떤 국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뭐 예방행동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또 최수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스티그마나 어떤 비난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사람들 비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 같이 이렇게 우린 걱정하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뭐 낙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용어들을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다던가 그렇게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접해보지를 못하시는 반면에 오히려 언론에서 사실 그런 가치를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나서서 막 굉장히 막 누구 비난하고 또 누구를 또 희생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면 그 사람 또 이제 희생양으로 낙인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뭐 어디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동질적인 집단으로 오랫동안 지내와서 그런지 조금 이제 뭐 질환이 있고 그래도 좀 포용해주고 막 비밀을 내가 알게 됐어도 내가 좀 비밀 지켜주고 이런 게 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있어서도 이것도 이 디테일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국민들이 좀 더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또 최근 박사님 그 말씀 중에 의심 막 이런 거 너무 이제 와닿는데요. 잘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막 감시하고 또 입법 과정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COVID-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느냐에 대해서 WHO가 관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 이제 과학적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그러니까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데서 그걸 미디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입장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존재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낙인 효과를 좀 방지하기 위한 좀 배려가 좀 필요한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코비드-19이 굉장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팬데믹 시대에 광범위한 전염병들을 막기 위한 굿 프랙티스가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ICT 기술만에 의존해서 그거에 전부 다 테크니컬 솔루션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믿는 그런 관점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것이 뭐 이제 지금 법규랑도 안 맞잖아요. 무조건 찾아내면 뭐 검찰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게 지금 뭐 이걸 예비 연습을 했을 때는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장기화 된다면 결국 좀 프랙티스 관점에서 좀 약간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이 보고서를 좀 잘 정리해서 내면은 좀 효과가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님들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론문 내주시면 감사한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만이라도 조금씩 한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다시 좀 주신다면은 그러면 좀 이렇게 취합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토론문 자체보다 말씀을 너무너무 다 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감사할 따름이고 우리 뭐 나름대로 좀 우리 이번에 모이신 패널분들은 다 드림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패널분들에 대한 뭐 질문이 플로어에 없는 걸로 보아하니
그리고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이거를 좀 정리해서 뭐 우리 웹에 좀 게시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